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돌싱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결혼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주변을 둘러봐도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조차도 4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사니 못 사니 숱하게 싸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다음 생에 하는 걸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 눈앞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그래서 운명이다 생각하고 선뜻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죠.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버린 결혼이 결국 탈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졸지에 돌싱녀가 되어버렸지 뭡니까.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이라고 이혼할 줄 몰라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막상 이혼해봐. 손해보는 게 누군지. 남잔 세장가 가면 그만이야. 근데 여잔 어디 그런 줄 아니? 뭔가 하자가 있어서 이혼당했거니 색안경 쓰고 본다고. 생각 잘해.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엔 다들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이혼 소리를 꺼내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이유를 듣곤 고개를 끄덕였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요?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근 10년 가까이 연락도 없이 지내던 사이였지만 그래도 한때 서로 집까지 오가며 놀던 사이라 짬을 내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동창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웃긴 건 하나같이 저처럼 그동안 연락도 않고 지내던 사이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사실 결혼식 때 하객 부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들 졸업한 지 꽤 돼서 친구들보다는 직장 동료가 더 많은 편이니까요. 그러니 결혼식 할 때마다 구걸하듯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죠. 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근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동창이란 이유로 휴일에 불러낸 게 미안했는지 친구는 연신 자기 남편을 들먹이며 떡밥을 뿌렸어요. 내 남편이 치과 의사라. 친구들도 다들 의사들이야. 내가 가지치기 하는 심정으로 니들 부른 거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골라봐. 홈쇼핑 마감 임박 찬스를 외치는 호스트처럼 친구는 목소리를 높였죠. 그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짠했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친구는 제게 몇 명의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지만 딱히 결혼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목례만 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는 뒤풀이도 빠진 채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뭐? 소개팅? 고맙지만 난 됐어.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나 해줘. 나 지금 업무가 바빠서 통화 길게 못하거든. 미안. 나중에 통화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도 친구는 끈질기게 소개팅에 나가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개인 병원까지 있는 의사야. 돈 있는 집안에 인물도 좋고 매너는 또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너니까 내가 소개하는 거다. 딴 애들한테는 해달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거절해. 응? 친구 말로는 마담뚜들도 노리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왜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니? 젊고 예쁜 애들이 세고 셌는데. 너무 등 떠미는 게 이상해서 한마디 했더니 친구가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흠이라고 하면 흠인데 사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돌싱이라곤 해도 얼마 못 살고 끝났어. 부인이 사고로 죽었거든.
순간 욕이 나올 뻔했어요. 돌싱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아직 30대 초반인 친구한테 재취 자리를 소개해주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쌍욕을 한 바가지 해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남자가 스펙 좋고 집안 좋으면 뭐래요. 그래봐야 죄치인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한번 다녀온 남자를 만나야 하나 서글프더라고요. 게다가 자랑 같지만 저희 집 형편도 그 남자네 못지 않게 살거든요. 그뿐인가요? 직업 있겠다. 혼자서도 내 인생 충분히 꾸려갈 능력 되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하곤 더는 나한테 그 남자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끝까지 매달리지 뭐예요. 기억 안 나? 내 결혼식 때 남편 대학 동기라고 소개해줬잖아. 왜? 키 크고 공유 닮은 남자. 솔직히 기억도 안 났어요. 공유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내가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다 뻥인 거죠. 어머, 기중씨는 너 기억하던걸? 네 이름도 알더라? 사실 기중씨가 너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 셈 치고 한 번만 만나주라. 응? 친구가 몇 날 며칠을 울고 짜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통사정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원치 않는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상대가 완전 괜찮은 거예요. 외모뿐 아니라 매너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왜 이 남자를 기억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제야 죄치 자리에 나를 내보낸 친구가 조금은 용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돌싱이라고 해도 딸린 자식도 없는 데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별한 거라 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연애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풋풋한 20대 감정은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30대의 연애였어요. 일도 가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나이대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인생을 함께하는 파트너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 편한 연애는 처음이라서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한테 빠져들고 말았어요. 경제적 능력이 바탕이 돼서 그런가, 사회 경험이 많아 그런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었어요. 이런 남자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싱남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엄마는 진저리를 치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33세 재취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왜 안 그렇겠어요. 너 아빠한텐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네 아빠가 들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네 머리를 깎아서라도 집에 가두지. 키막혀? 어디 사람이 없어서 재취야. 그 남자 소개해준 친구란 년하고 당장 연락 끊어. 그렇게 좋으면 지가 갈 일이지 어디 내 딸한테 들이밀어. 아주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너 좋은 말 할 때 당장 헤어져.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돌싱이 된 게 그 사람 탓도 아닌데 괜한 선입견 때문에 엄한 사람을 나쁘게 모는 것 같아서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 사업이 휘청하면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껏 온실 속 화초처럼 남편의 그늘에서 곱게 살아오신 엄만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당장 정리해야 할 일이 천지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의 죽음만으로도 우리 모녀한텐 너무 벅찬 충격이었거든요. 그 순간 생각나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제가 기댈 유일한 등이었죠.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은 아빠 장례식은 물론 회사 정리까지 말끔히 처리해 주었어요. 덕분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약간의 부동산은 건질 수 있었죠.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엄마가 남편을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번 일 겪고 나니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게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나나 우리 애나 많이 안심됐어요. 솔직히 그동안 내가 둘 사이 많이 반대했는데 이제 더는 고집 안 부리려고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저 내 딸아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 부부가 그러질 못했네요. 그러니 내 딸아이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했어요. 내가 부탁할게요. 우리 딸 아껴주세요. 엄마가 남편 손을 꼭 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엄마한테 허락을 받은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재혼이기도 하고 아빠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을 올린 거라 딱히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집이며 살림은 이미 남편이 살던 집에 다 꾸며져 있어서 가전제품 몇 개와 침대 정도만 바꿨거든요. 도둑장가 가듯 후딱 해치운 결혼에 직장 동료들은 물론 친구들도 의아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죄치자리로 간다는 말에 혀를 차던 집안 어른들도 남편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만점 사윗감이었거든요. 특히 친구들은 제가 부러워 난리였죠. 그건 바로 저희 시댁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은 큰아들 내외와 미국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시집살이 걱정은 1도 없었죠. 제사며 명절 스트레스 없는 소위 말해 최고의 시댁이었어요.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가 글쎄 이러는 거 있죠. 너 이 결혼 정말 괜찮겠어?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언제는 만나보려고 등 떠밀더니 결혼했다니까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막 결혼한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그래서 쟤랑은 다시는 상종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겐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제게 잘해주었어요. 문제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었다는 거였죠. 예를 들자면 속옷부터 머리핀 하나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다 줘요. 남편이 기껏 생각해서 사다 주는데 호강에 겨워 요강 깨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너는 내 아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었죠. 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선물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기보다는 꺼림칙하고 왠지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제 취향과는 무관하게 남편이 골라온 것들로 신어야 했고 화장품도 남편이 사온 브랜드로 써야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글쎄 제 몸무게까지 남편이 나서서 체크를 한다니까요. 당신 요즘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지난달보다 몸무게가 500g이나 늘었잖아. 그리고 내가 머리 묶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머리를 묶고 다니는 거야? 염색은 또 뭐고? 당신 내가 말한 샵 말고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니지?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정해준 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구속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남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정말 같이 살아본 사람 아니면 제 고통을 몰라요. 생수 하나조차 남편이 정해준 거 아니면 안 되고 반창고 하나도 남편이 정해준 제품이 아니면 안 되니 뭐 하나 제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고통인지 모를 거예요. 남편의 아내로 사는 한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 하나뿐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 후 2달이 넘어서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몸도 정신도 황폐했거든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생활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무기력증에 식욕부진에 두통을 달고 사는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자 하루는 과장님이 따로 불러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윤주임, 의사 남편 만나 살만하니까 일하기 싫은 거 아냐? 그런 거면 이참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래? 괜히 열심히 일하는 여직원들 욕먹이지 말고. 이래서 결혼한 여직원은 쓰는 게 아니란 소리 내 귀에 안 들리게 하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해 억척이 소리를 듣고 있는 과장님은 마치 제가 여직원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시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욕먹을 만할 정도로 엉망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닌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살면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정도로 낮아졌어요. 숨 쉬는 것 빼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매 순간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게 구차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그리고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나오던 날 과장님이 그러더군요. 이전에 심하게 말했던 거 미안해. 남들은 결혼에 목숨 걸 때 자기는 일에 매진하는 거 보고 사실 부럽고 대단하게 느꼈었거든. 자긴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엉망으로 변한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전화해. 직장 상사가 아니라 결혼 선배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의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일에 지쳐 몸이 힘든 거라면 약 먹고 쉬면 될 일이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준 과장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회사를 나온 저는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가 번 돈을 쓰면서 살다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하려니 괜히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엑셀 좀 하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원 경력이 얼만데 설마 엑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룰 줄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뜸 앞으론 엑셀로 가계부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인 지출 내역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입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대충 하는 거 말고 난 좀 더 완벽한 걸 원한다고. 내가 매달 벌어주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 요구도 못해? 그러니까 제발 내 말에 토 좀 달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제발 좀. 나도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직장에 안 나가는 대신 살림을 한다고. 따지고 보면 자기랑 내가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적고 있는 지출 내역이 있는데 뭐하러 가계부까지 써.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난다고.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응? 그 순간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니 지금껏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모습에 오싹할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남편 말대로 가계부를 쓰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말을 잘 따라줄 때는 세상 누구보다 인자한 남편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완전 딴 사람처럼 싸늘하게 굴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남편 말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 생활은 불행해졌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명품 백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딱히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고가의 백을 사다 주니 기쁘긴 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남편의 선물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달 27일이 먼저 간 내 아내 기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제사 좀 지내줬으면 좋겠어.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거든.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전부인 제사를 지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죠. 내가 왜 당신 전부인 제사까지 지내냐고요. 음식 몇 가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큰 소리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버님 회사 뒤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돈 써가며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대동해 일 처리해줬더니 당신은 고작 제사상 하나도 못 차리겠다고? 남들은 시부모 제사의 명절까지 다 챙기고 사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원장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편히 살면서 우리 엄마 생일을 챙기기래? 우리 아버지 제사를 챙기기래? 양심이 있으면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지 전와이프 공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내 병원 홍보하겠다고 자기 동창이며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녔던 사람이야. 내 병원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키운 거라고. 그래놓곤 정작 사모님 소리는 당신이 듣고 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앞으로 원장 사모님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그 사람 제사상이라도 제대로 차려. 알았어? 그때 알았어요. 남편 가슴속에는 여전히 전부인이 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곤 제 남편의 전부인에 대해 얘기 들은 게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내 남편 병원 차리는데 돈이 부족했거든. 대출도 다 땡겨서 돈 넣을 구멍이 없었는데 너네 남편이 은행이자 정도 받고 빌려준 덕분에 다행히 개원할 수 있었어. 그 큰 돈을 빌려주고도 생색도 안 내고 이자가 늦어도 닥달로 없길래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길게 알고 지낼 사이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땐 흘려들었었는데 결혼식 날 널 복은 소개시켜달라고 집요하게 구는 거 보고는 사실 좀 무섭더라. 게다가 널 소개시켜달라는 이유가 죽은 전부인이랑 닮아서라나? 내가 정말 너한텐 죽을 죄를 졌다. 난 네가 결혼 생각이 없대서 네 선에서 거절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전부인과 닮아서 날 선택했다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정말 나랑 그렇게 닮았대?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참, 네 남편 지갑 한번 뒤져봐. 내 남편이 그러는데 지갑에 전부인 사진을 넣고 다닌다더라고. 죽은 전부인을 상대로 싸워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전히 전부인 사진을 품고 사는 남자,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내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애초에 이런 결혼 따위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쉽게 마음을 준 내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자책하며 집까지 오는 내내 미친 여자처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곤
집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를 보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고치곤 집으로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남편 양복을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때였죠. 주민등록증 뒤에 살짝 삐져나온 종이가 보이더라고요. 죽은 전 부인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비슷하게 생긴 전 부인의 얼굴도 놀랐지만 그보다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입고 있는 옷, 가방과 구두가 온통 남편이 제게 사준 것과 같았거든요. 그동안 이 인간은 저를 죽은 아내 복제품 정도로 취급했던 거였어요. 내 취향과는 다른 옷이며 액세서리를 입고 쓰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죠. 소름이 쫙 끼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는데 마침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제 손에 들린 전부인 사진을 보곤 기겁하더군요. 여보, 그 사진은 말이야. 내가 버린다는 게 깜빡했나봐. 난 그게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믿어줘. 뭐? 사진이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야, 이 지갑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거야. 새 지갑에 네 손으로 안 넣었으면 사진에 발이 달려서 기어 들어갔겠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네가 날 아주 물로 보고 있나 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비록 네 새 치어에 놀아나서 이런 그지 같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그동안 재밌었냐? 날 전마누라처럼 입히고 꾸며서 데리고 사는 게? 이거 완전 생또라이 아냐? 그래놓고 뭐? 원장 사모님으로 살려면 전마누라 제사까지 지내라고? 네 병원 살리느라 고생만 하고 죽은 그 사람이 불쌍해? 어디서 쇼를 쳐? 그렇게 미안하면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툭하면 바람피고 병원 차려줄 친정 없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처음이라고. 빌린 돈 갚으면 너랑 바로 손절이라고. 지 인생 그따위로 살아놓곤 어디서 지가 싼 똥을 나한테 들이대.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 정리하느라 네가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샀댔지?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돈 빼먹으려고 사무장 사서 선수 친 거잖아. 그렇게 챙긴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다고 내 친구 남편 데리고 룸사롱에서 술 퍼마셨다며. 아주 가지가지 한다. 네가 인간이니? 이 막장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네 뜻대로 살긴 힘들 거다. 왠줄 알아? 내가 아주 개박살을 내줄 거거든.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니깎게 무슨 재주로. 지 부모 재산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 나 하나 되니까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나 아니면 네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엎드려 싹싹 빌어. 그럼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사니? 이혼 소송해서 그간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다 받아낼 거야. 그뿐인 줄 알아? 네가 결혼 전에 우리 아빠 회사 돈에 손댄 건 엄연히 절도야. 너 콩밥 먹게 된다고. 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아, 그 알량한 병원 하나 믿고 그렇게 까부는 모양인데 그거 네 소송비에 내 위자료랑 우리 아빠 돈 물어내고 나면 끝이야. 넌 개털이라고.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니? 암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고. 아 참, 이 집에 있는 내 옷들은 다 네 가져라. 네 취향이 너무 후져서 도저히 못 입고 다니겠거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 바람에 야밤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지만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끝이 나서 우린 남남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 제가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 참작되어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절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저는 현재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서울 집을 팔고 제주도에 펜션을 구입했거든요. 독채 펜션이라서 그중 하나는 엄마랑 제가 쓰고 나머지는 손님을 받을 생각이에요. 엄마도 저도 이제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요. 우스갯소리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하라고 하죠. 하지만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호되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배운 게 있으니 엄마 모시고 조금 더 현명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